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감쪽같이 속았던 한 여성분에 대한 사연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권선징악으로 끝맺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과연 사연자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50대의 여자입니다. 대학생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50을 간 넘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불쌍하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었어요. 남편 가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밥도 못 넘기겠더군요.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집안이 너무 허전하고 덧없어서 몇 날 며칠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딸을 생각해서 기운을 내기로 하고 남편과 살면서 쌓았던 추억들만을 아름답게 간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기운을 차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큰 시누이와 그녀의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사실 큰 시누이와는 사이가 좋질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그다지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당황했었죠. 큰 시누이는 저를 찾아와서 남편에 대해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손님을 맞을 정신도 아니었고 만사가 귀찮았기에 속을 어서 가지 않고 뭐 하는 것인가 싶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 그만 가주었으면 한다고 하니까 큰 시누이가 저를 아니 꼽게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옳게,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할게. 혹시 남동생 유서나 유언 같은 건 없었어? 가령 나나 조카를 위해서 뭘 좀 남겨준 거 없느냐고. 저는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주 그리고 항상 돈이 필요할 때면 남편에게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는데 그 빈대기질은 남편이 떠나버린 상황에서도 저에게까지 계속되었던 것이죠. 결혼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그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고모, 남동생 이제 가고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씀 제게 하시면 안 되죠. 살아있을 때 남편이 고모에게 얼마나 잘했나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못해서 넘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게는 돈 타령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다. 너 대학 졸업한 지 언젠데 여태껏 취직을 안 하고 있어. 눈높이를 좀 낮추면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얼른 취직해서 그동안 고생한 네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제 삼촌도 가고 없으니 자립적으로 해야 해. 이 숙모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저는 큰 시누이 대신 조카를 타이르며 우회적으로 큰 시누이를 나무랐습니다. 제 뜻을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창피해서라도 갈 줄 알았는데 조카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삼촌께서 가시면서 엄마나 저에게 따로 배려해 주신 건 없어요? 배려 말이에요, 배려. 가령 아파트나 통장 같은 거요. 항상 삼촌이 저 결혼할 때 잠실이나 송파 쪽에 깨끗한 아파트 한 채는 꼭 해주신다고 말하곤 하셨거든요. 숙모도 저번에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숙모 머리가 좋으시니까 삼촌이 여러 번 말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큰 시누이의 아들을 제 친자식처럼 잘 챙기긴 했는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 그때 지나가는 말을 기억해서 그렇듯 억지를 부리니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모자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삼촌이 남겨놓은 것은 나랑 내 딸의 몫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액수를 떠나서 그걸 탐내는 거는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구나. 다신 너희 모자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엄마 모시고 나가다오.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다만 솔직히 네 삼촌이 너랑 네 엄마에게 얼마나 잘하셨니? 삼촌이 지난 20년간 너희 모자 건사하느라고 집에는 월급의 반도 못 가져다 주었어. 다른 집에 비해서 돈이 2배로 들었다는 말이야.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아파트 전세 자금도 반절 이상은 네 삼촌이 해준 거 다 알고 있지? 너 학교 다닐 때 학원비며 운동비는 물론이고 옷이며 신발이며 용돈까지 내 딸에게 들어가는 건 이상으로 들어갔어.
잘 생각해봐. 계산해보면 네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뿐이야? 너 대학 등록금에 매 학기 들어갈 때마다 한 학기 생활비 하라고 기백씩 들어갔잖니. 세상 천지에 어느 삼촌이 자기 조카를 그렇게 챙기길 챙기니? 그런데 이제 삼촌 가구 없는데 이미 저 세상 사람에게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싶니? 너도 참 양심도 없다. 더 있어봤자 서로 말만 험해지니까 그만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일 있을 때만 보도록 하자. 나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각자 알아서들 해결하고 말이지. 그렇게 나가려고 말하고 뒤돌아서는데 조카가 그러더군요. 숙모, 잘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줄 것 있으면 빨리 넘겨주세요. 혼자 다 드시려고 하면 100% 체해요. 저도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삼촌은 분명 엄마나 저를 위해서 뭐라도 배려해 놓으셨을 분이에요. 그래놓고 가더라고요. 어이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많이 베풀었음에도 더 달라고 하는 큰 시누이와 조카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원망스럽더군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를 말지. 조카에게 결혼하게 되면 괜히 집을 사주겠다느니, 종잣돈을 보태주겠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것이며 분명한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는 큰 시누이와 조카의 말을 얼른 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3달쯤 지났을 때 집으로 조카의 소송이 날아들게 됩니다. 소장의 내용은 해괴망측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어이없는 일의 근원을 찾으려면 남편과 저의 만남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로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기에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있는 동생은 미국과 영어에 빨리 적응을 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미국 학교의 교과 과정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은 동생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시고자 했고 저는 우리나라에 남아서 친척집에 있으면서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딴의 미국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고아처럼 남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미국행에 따라 나섰었죠. 아버지가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것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적임자를 찾다 보니 발탁되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세일즈를 했었는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버지를 미국에 데려놓아도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데 아버지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얼마나 했겠으며 지금처럼 우리나라 제품이 인류 제품도 아닌데 판로가 있었겠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사에서 주는 물건 샘플을 여행 가방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이민 온 사람들을 만나가며 주먹 구구식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진 처음에는 5년 정도만 바짝 돈 벌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희 가족은 어영부영 10년을 훌쩍 넘겨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는 생전해보지도 않은 다림질을 배워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고 동생은 천성이 미국 생활이 맞는지 금세 적응해서 기어이 대학에 들어갔죠. 전 둔하기도 하고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몇 년을 공부했지만 겨우 미국인들 만나서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죠. 대학은 당연히 가지를 못했고 취업 자리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지는 몰라도 그 당시 미국에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말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 점점 더 위축이 되었습니다. 간간히 엄마가 일하는 세탁소에 나가서 다림질 일을 하였고 일거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영업하는 사업소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미국에 있으면서 돈에 쪼들리지 않았던 것은 모두 아버지가 일하던 곳의 한국인 소장님 덕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소장님 생각을 할 때면 아련한데 참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다독여가며 영어며 영어 판로를 다 챙겨주시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엄마에게 세탁소 일자리를 주선해 주신 것도 다 그 소장님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머리가 있었던 여동생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영업소 소장님은 저희와는 다르게 홀로 미국으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었기에 많이 그리워했었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 전화나 화상 채팅 따윈 없었고 비싼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할 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랬기에 소장님이 고국에 있는 자식들 생각이 나서였는지 제게 많이 신경 써 주셨습니다. 어느 날 소장님이 한국에서 건실한 청년이 한 명 들어오게 되었다며 이참에 잘해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이번에 한국에서 보충 인원 한 명 올 건데 딱 이력서 보니까 사람이 근성 있게 보이더라고. 너도 이제 슬슬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우리가 천년만년 미국서 살 것도 아니고 몇 년 뒤면 한국에 돌아갈 텐데 너랑 그 친구랑 잘 돼서 꼭 같이 귀국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신입이 오면 네가 미국 생활 고참이니까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친하게 지내봐. 알겠지? 소장님이 말한 그 신입 직원이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은 나이였는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지사는 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 아버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미국 지사로 지원하지 않아서 발탁이란 명분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 미국으로 간 케이스였는데 남편은 무슨 배짱인지 취직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아버지가 있는 사무소로 자원한 것이었죠. 저는 미국 생활 선배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알려주었으나 실상은 이미 남편도 다 아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늘 고맙다, 감사하다 말했었죠. 그렇게 몇 달간을 지켜본 남편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훤칠했고 자상했죠.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인기 꽤나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사 소장님은 남편과 저를 이어주려고 연신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고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눈치만 볼 뿐 적극적으로 말도 붙이지 못했었죠. 늘 그리고 자주 남편이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 등 뒤를 한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저 남자가 내게 먼저 교제해달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미소 지어졌습니다. 짝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둘 곳 없었던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너무나 멋진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짝사랑의 소가리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지갑을 언뜻 보게 된 때가 있었는데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누구 아기냐고 물었었죠.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조카예요. 누나 아들이요. 예쁘게 생겼죠. 조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눈이 아른거리네요. 빨리 3년 마치고 귀국해서 조카랑 놀아주고 싶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주 주말에 한국으로 보낼 조카 옷가지를 좀 사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디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드디어 친해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조카 선물을 사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대로 저와 남편은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교제하게 되었고 다행히 아버지와 남편의 귀국이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바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이남 일남 중 둘째였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좋은 분들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첫째 시누이는 젊은 나이인데 이혼을 하고 조카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고 막내 시누이는 딱 보기에도 엄청 깍쟁이였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며 미국 생활과는 다르게 의기소침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첫 해에 아이를 임신했고 그 다음에 출산도 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둘째는 아들을 원하셨죠.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제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첫째 신우의 아들보다 확실히 더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제 딸보다 신우의 아들을 더 챙기고 각별하게 하셨죠. 지금이야 친손주건 외손주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똑같은 손주라도 친손주를 더 애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제 딸은 대면대면 하면서 외손자는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딸아이 키우면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원래 외손주보다는 친손주를 더 많이 챙기지 않아?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우리 딸보다 외손자를 더 예뻐할 수가 있지? 아무리 손녀딸이라도 당신의 성씨를 물려받았는데 너무 홀대하시는 것 같아. 요즘 친손주, 외손주 구분이 어딨어? 부모님이야 누나가 혼자인 상태에서 조카 키우는 게 안쓰러우니까 더 잘해주시는 거겠지. 질투할 걸 질투해라. 그리고 당신 미국에서 나에게 나랑 결혼하면 조카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해주겠다면서 벌써 잊은 거야? 자식이 생기니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나도 내 딸이 예쁘긴 하지만 조카에게도 애정이 많아.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잘 좀 챙겨줘. 누나 성격 알잖아.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조카 잘 돌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엄마다 생각하고 좀 챙겨주라고. 질투 따위나 하지 말고. 저보고 딸애와 조카를 비교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는 말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종종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조카를 질투하는 것인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큰 시누이는 너무 싫어졌고 덩달아서 조카 녀석도 괜시리 미워지더군요. 큰 시누이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잠깐씩 일을 도와줄 뿐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일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주된 이유는 조카 녀석 교육비며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군말 없이 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당시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월급으로 유지하는데 남편 월급의 반절 정도는 큰 시누이와 조카의 생계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하늘로 가기 전까지 쭉 이어졌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큰 누나랑 조카 뒷바라지 할 생각이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조카 공납금에 학원비며 의식주까지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큰 누나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아버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다 당신에게 떠넘기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거참 여자가 말 많네. 그러는 당신은 나가서 돈을 벌기라냐? 아니면 처가에서 한몫돼서 주기라냐? 내가 돈 벌어서 내 누나랑 조카를 좀 도와주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마음 그렇게 쓰지 마. 벌 받는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남편 자체로만 보면 되게 과분한 사람이었지만 꼭 큰 시누이랑 조카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었죠. 그게 너무도 싫었지만 큰 시누이나 남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막내 시누이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다. 왜 그리 너그럽지 못하냐는 핀잔뿐이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좀 속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막말로 엄마랑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다 오빠 거 될 건데 지금 푼돈 나가는 걸 아까워하는 언니가 더 이해 안 돼요. 지금은 큰언니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오빠한테 의지하는 건데 형제자매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오빠 말 맞다나 언니 심보가 그리 옹졸하면 잘 될 일도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오빠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솔직히 우리 오빠 정도면 아무것도 못하는 언니에게 좀 과분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돈 잘 벌어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주말에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면서요? 요즘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요? 툭 까놓고 말해서 오빠 젊었을 때 인기 많았어요. 바람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한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큰언니나 조카에게 지원하는 푼돈에 인생 암울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막내 시누이에게 답답한 심정 토로해 보았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 오히려 속에서 천불만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내 시누이가 큰 시누이에게 돈 보태주거나 빌려준 꼬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막내 시누이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서 저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도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 겸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달 고민한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남편이 조카에게 사주는 의복값이 만만치 않았기에 옷가게에 들어오는 옷으로 대신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옷가게는 잘 되었고 경제적 호황기에 힘입어 가게도 한 군데 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인연이 있게 되었고 아파트랑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서 차익을 남기고 되팔기를 반복했죠. 그러기를 10년 동안 가정 형편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남편이 월급 봉투로 제게 다 가져다 주던 반절만 가져다 주던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즈음에 조카도 한창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라 사춘기도 겪고 돈 들어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조카 때문에 짜증도 내고 거기다 더해 화까지 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빈둥거리며 놀던 큰 시누이가 술을 입에 대더니 조카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술에 의지하게 되었죠. 술을 마시면 곱게 마실 일이지 꼭 한밤중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꼭 남편이 조카의 아버지인 것 마냥 그렇게 굴었죠. 남편은 제가 신경 쓸까봐 여서였는지 모르지만 늘 저를 피해서 통화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작은 방에서 큰 시누이와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큰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고 대충 요약하면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시누이가 노엽고 가소로워서 통화를 끝낸 남편에게 화를 냈죠. 도대체 당신 누나 당신한테 왜 그런데? 왜 당신 때문에 누나 인생이 망했다, 조졌다고 그러는 거냐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요즘 알코올 중독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만취돼서 횡설수설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대꾸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를 엄청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누나건 조카건 지금까지 잘 봐줘왔잖아. 조카의 대학 갈 때까지만 지원할 거야. 대학 가면 저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마련하고 생활비 벌어야지. 그 부분은 내가 조카에게 이미 말해 놓았어. 딱 3년만 지금처럼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라. 내가 살면서 다 갚아줄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당신 사업이 잘 되어 우리 집 이제 쪼들림 없이 살잖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도 조카의 덕분인 것 같아. 낸들 당신이 장사며 부동산에 소질이 있을 줄 알았나 말이야. 궁여지책으로 살다 보니까 당신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노력하게 된 것이고 적성도 찾은 것이잖아.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부탁할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자세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말이죠. 보통 큰 시누이나 조카에 대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냈었는데 한없이 쪼그라든 모습을 보니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누나와 조카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남편의 의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남편 가고 나서 조카로부터 소장을 받고 보니 앞이 노래지고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소장에 주된 내용은 조카를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증거자료로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의 확실한 부자 관계가 형성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둘째 시누이를 만나서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깍쟁이에 콧대 높던 둘째 시누이가 연신 제게 미안하다며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기도 안 찼습니다. 언니,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일이 꼬여버린 것뿐이지 언니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큰언니 아들이 오빠 친아들 맞아요.
그렇다고 큰언니랑 오빠가 망측한 사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빠가 취직하고 회사에서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오빠 말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였다는데 그 여자는 오빠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도 서로 정은 있었는지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회사 관두고 지방에 가서 출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네 집안이 오빠를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집안끼리 맺어준 혼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출산하자마자 조카를 오빠에게 데려다 놓고 종적을 감추었어요. 오빠는 백방으로 그 여자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출산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오빠가 충격받고 중내 사내 하다가 그때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큰언니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큰언니가 스스로 미혼모가 돼서 조카를 호적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서 회사를 관두려 떠나려 했고 부모님의 만류로 차라리 해외 지사로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마침 자리가 생겨서 바로 미국으로 떠난 것이었어요. 귀국했을 때 언니랑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빠 표정도 밝아 보이고 중내산을 했던 모습도 아니어서 그냥 과거는 다 묻어두고 감추었던 거예요. 언니 얘긴 미안했지만 오빠 정도면 언니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빠도 언니 많이 챙기고 사랑했으니까 과거 따위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언니랑 조카가 오빠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웠나 봐요. 늘 오빠가 다 챙겨주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으니까 아마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언니에게 찾아갔다면서요. 큰언니랑 조카는 오빠가 분명 자신들을 위해서 오빠가 유산을 남겨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뜯어 말렸는데 이미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냥 큰언니랑 조카만 입 다물고 살면 언니에게 영원히 상처될 일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언니도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돈 좀 마련해서 그냥 주고 인연 끊어요. 소송 오래 해봐야 언니만 상처받아요. 부탁드릴게요. 둘째 시누이는 고상한 척 우아한 척하며 당연히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다 식어버린 커피를 둘째 시누이 면상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이게 무슨 교양 없는 행동이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뺨에 손을 올린 것은 말이죠. 있는 힘껏 수차례 둘째 시누이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니들이 인간이니? 짐승도 니들보다 낫겠다. 20년간 사람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었으면 무릎 꿇고 사죄는 못할 망정 큰 여우는 소송 지리고 작은 여우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호구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이 마당에 교양 있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줄 알았어? 나 니들 용서 못해. 내가 지금 뭐가 아쉬워서 니들이랑 합의를 해. 나 변호사 구할 여력 있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야. 어디 두고 보자. 니들 다 부셔버릴 거야. 저는 서초동에 가서 가사소송을 잘한다는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자비하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걸고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에게도 걸어놨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억소리나게 청구했습니다. 그 일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몇 년간 고생했고 결국에는 제 앞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판결서에 나온 손해배상액의 이자까지 모조리 받아냈어요. 그런데 조카의 친생자 소송은 제가 이길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남편과는 사별한 사이라 조카가 남편의 친아들이건 뭐건 간에 소송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어도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카는 남편의 친아들로 인정되었고 남편의 유산 상속권도 받았어요. 하지만 조카나 시누이들 뜻대로 될 순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유산이라고 남긴 것이라고는 회사 퇴직금과 위로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그동안 큰 시누이와 조카에게 지원한 돈과 상계 처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큰 시누이와 조카의 생각대로 소송에서 그들이 승소했지만 그들은 제게서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큰 시누이와 조카 그리고 둘째 시누이를 한꺼번에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때 한마디에 주었습니다. 내가 이미 가버린 남편까지 소환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끝까지 나무리게 입조심들 했으면 남편도 그리고 당신들도 이렇게까지 손해 안 봤잖아? 결국 돈 몇 푼 얻고자 욕심 부려서 돈은 돈대로 물게 됐고 당신의 집은 돈 좀 있는 맏며느리를 잃게 된 것이라고. 나도 긴 말하고 싶지 않고 당신네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연락도 말고 보지도 말자고. 그리고 네 예비 제사상은 네가 알아서 챙겨. 난 네 예비 제사상 봐줄 일 없으니까. 그렇게 천인 공노할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끝내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진짜 다 부셔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죗값 치른다고 제게 다정하게 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여하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사라지지가 않는 팔자인가 봅니다. 제게 있어서 사랑은 봄을 타고 왔고 이별은 겨울에 시린 바람처럼 혹독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